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민주평화당의 분당 사태 이후에 정치권에는 정계 개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장기간 내용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에까지 파장이 심각하게 미치지 않을까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자로 바른미래당의 혁신위 활동 기한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는 끝내 혁신위의 최종 혁신안을 거부했죠. 바른미래당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몸풀기 토크라서요. 문재인 대통령 74주년 광복절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무튼 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일본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제가 상황했을 때. 그래서 확전을 자제하는 건 아주 적절했다고 보고요. 네. 이틀 전쯤에도 감정적인 반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중요한 건 언행일치 같아요. 이제 말뿐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계속 올림픽 보이콧 하자든지. 네. 지소미아 파기하다라든지. 네. 확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집권 여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감정적 반일의 선봉장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또 법무장관 앉히고 하면 일본에서는 약간 신호가 모순된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6번이나 언급했는데 이 상황에서 또 북한은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비난하면서 우리 대화 우리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이거 왜 그래요? 우리가 평화경제 하겠다는데. 제가 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오늘쯤 북한이 또 조롱 메시지 나오겠다 싶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네. 북한이 환영 메시지를 받으려면 네. 지금 또 평화경제에 부합하려면 제재를 해제해야 됩니다. 뭘 제대로 해야 됩니까?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됩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고요? 예. 네. 그리고 사실 문 대통령이 올 총과 유럽 가가지고 비핵화 전에도 대북 제재 해제해야 된다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북한도 계속 욕을 하죠.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제재 해제를 하라. 네. 근데 제재 해제를 하지도 않고 평화경제 이야기하면 북한 똑같은 거죠. 이제 이것도 언행 불일치죠. 북한 입장에서. 네. 그렇다고 우리가 제재 할 수는 없잖아요. 대북 제재를. 네. 비핵화가 전혀 안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환영 못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핵화 강조를 해야 되지. 비핵화도 되기 전에 무슨 뜬금없는 대북 제재냐. 혹시 올 초에 이야기했던 비핵화 되기도 전에 대북 제재 하자는 네. 그런 주장 아니냐로 오해받기 딱 십상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신 거는 그냥 평화경제를 앞으로 잘해보자 약간 추상적이고 조금 먼 목표를 말씀하신 거고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는 빨리 단기적으로 왜 안 해주냐 이런 얘기 같은데 실제 우리가 마음대로 남북 제재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통령의 이야기가 먼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없는 게 네. 지난번에는 또 일본에 맞서기 위해서 평화경제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제재를 뚫기 위해서. 네. 일본의 제재를 뚫는 건 당장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메시지의 의미가 네. 지금 사실 8.15에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2045년에 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네. 북한도 경제 발전을 해야 되죠. 근데 한국에 종속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주로 네. 중국이나 러시아가 1차 경제 파트너고 예. 한국은 2차, 3차 파트너예요. 한국하고 경제 협력 많이 하는 것은 이 흡수통일, 대남 종속 경제가 되면 네. 흡수통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북한 체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고 네. 한국 문화가 또 같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발 평화 경제에 대해서는 이 흡수통일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몸풀기 토크는 이 정도 하고요. 네. 그 바른미래당 네 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그 손학규 대표가 결국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그 전에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예. 대통령이 이제 착각하는 게 한국당 보고 이제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 네. 남지 않길 바란다 했는데 사실 지금 외톨이는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래요? 북한한테 욕먹고 트럼프한테도 조롱당하고 일본하고 사이 안 좋죠. 러시아, 중국은 뭐 우리나라 영공을 막 러시아는 들어오죠. 중국은 네. 뭐 카디스 마음대로 들어오죠. 그래서 네. 문재인 정권이 이 동북아의 외톨이 왕따 신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없고 네. 그냥 일본하고 확전 자세 딱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는 메시지는 대통령 스스로 네. 좀 곱씹어야 되는 메시지. 외신에서는 또 일본이 외톨이라 그러던데 우리나라도 외톨입니까? 일본은 그렇게 외톨이는 아니죠. 미국하고 관계가 좋고요. 네. 중국하고도 상당히 관계 개선을 많이 했죠. 요즘 중국에서는 일본 불매 안 하잖아요. 네. 한국 불매는 계속 하는데. 네. 일단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결국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전에 손학규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두 자릿수의 그 지지를 받지 못하면 추석 때까지 그러면은 난 내려놓겠다 이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고 두 자릿수 안 될 것 같고 혁신안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나는 못 내놓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손 대표가 내려놓는 약속 지킨다고 봐요. 약속은 지킬 거다? 예. 예, 추석 10%가 지금 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손 대표가 자꾸 싸움을 부추기잖아요. 유승민 불러와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손 대표의 오판이 지금 영향이 상당히 크고, 네. 그리고 아무튼 이걸 내려놓아야 본인의 손 대표의 마지막 명예를 좀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굉장히 위신이나 평가나 이런 굉장히 추락할 겁니다. 이 약속을 안 지키면. 그러니까 일단 추석 때까지 10%가 안 되면은 내려놓겠다는 약속은 어쨌든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되게 모양새가 이상해질 지킬 거다. 거라고 보고 손 대표 측근들까지도 네. 그리고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호남 의원들까지도 네. 이 약속은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안 지키면.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안 지키면? 아마 지금은 이제 안철수 유승민 계열 의원들만 손 대표 대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때는 막 대다수 의원들이 90% 이상 의원들이 손 대표 대신에 나설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민주평화당하고 좀 비슷해지는 양상 아닐까요? 지금 지난 12일 날 민주평화당을 탈당했던 유상엽 의원이 우리가 지금 탈당하는 사람이 10명, 11명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남은 거는 정동영 대표 한 명 하고 또 다른 분 한 2명 정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게 되면 바른미래당도 좀 그런 모양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손 대표 선택이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손 대표 지지 기반, 손 대표 측근들까지도 네. 10% 약속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손 대표 그 약속과 정동영 대표가 무슨 약속 안 지킨 건 없잖아요. 네. 그냥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한 게 없잖아요. 그게 약속 자체를 안 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어쨌든 정치인이 이제 자기 한 말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면에서 손 대표, 정동영 대표랑 좀 처지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정동영 대표가 입는 타격과 비교가 안 돼 타격을 입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 지금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요. 제가 끊고 잠깐만 다시 연결시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하고 얘기 나누고 있고요. 요즘 하태경 의원님께서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는데 이 최고위원으로서 보는 이 시각이 또 당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의원님 연결되셨죠? 네. 하 의원님께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과 홍준표 전 대표의 변화, 이게 바로 야권 재편의 변수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철수 의원이 돌아온다는 겁니까? 안 대표는 어쨌든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본인이 출마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예상되는 야권의 변화에 있어서 네. 본인이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아마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뭐 친박을 지지했다가 또 뭐 비박을 지지했다가 또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친박 반대라는 그 의지가 그런 결의가 확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또 어떻게 튈지는 예상할 네. 수 없지만은. 네.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이런 친박 반대의 노선을 일관되게 걸어가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이제 당에서 뭐 당권을 내려놓는 시점 내지는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정계로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신 것 같고, 홍준표 전 대표는 뭐 비박 친박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조금 본인의 또 입술 다지기 위한 뭔가 할 것이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남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나경원 대표처럼 뭐 한국당으로 같이 가게 되나요? 유승민 의원의 관심은 통합이 아니고요. 지금은 네. 이제 보수의 희망, 중도 보수의 새로운 희망, 이제 야권의 희망이죠. 네. 야권의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한때 네. 희망이 되나 했는데 지금 뭐 추락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그 희망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이제 집중돼 있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 말하는 뭐 보수 대통합, 약간 묻지마 대통합 아닙니까? 뭐 친박, 비박, 극우, 중도, 보수 다 합치자 무조건. 네. 이런 노선에는 우리는 반대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야권의 희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럼 하태경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첫걸음이 이제 손 대표가 한 대표가 당권 내려놓는 거.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엔요. 예, 그리고 뭐 우리 당이 비대위를 하든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겠죠. 그 과정에서 유승민, 안철수 역할을 할 겁니다. 네, 그때 이제 또 새로운 하태경 비전,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네, 그때 하태경 의원도 좀 힘을 보태실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당연하죠, 저도 힘을. 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이 조 후보자가 산호맥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 보유 자산을 넘는 아주 많은 금액을 사모펀드에 뭐 넣겠다 이런 것도 있고, 이장 전입도 있고, 또 몇백만 원의 세금을 늦게 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조국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로서는 어떤 것 같으십니까? 법무부 장관 저도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여러 번 해보지만 네,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면 끝납니다. 네, 이해해주고 넘어갑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것은 네. 장관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근데 지금 조국 전 수석이 네, 산호맹 논란이 아니라 산호맹 거짓말 논란인데, 네, 산호맹이 뭐 경제 민주 활동한 단체처럼 경실련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자기를 미화하기 위해서. 네, 사실 이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 다 하는 거거든요. 산호맹이 당시에 이거는 거의 뭐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사회주의 혁명, 대한민국 전복을 하자, 폭력 혁명하자 이런 거 주장했던 단체예요. 그래서 당시 80년대 운동권들 사이에서 이거 왕따 그룹이었어요.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튼 산호맹 쪽은 막 네. 민주화 운동 평가 재심을 하면 네. 이거는 저 민주화 운동도 박탈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이건 솔직하게 당시에 나는 이 폭력적 사회주의 대한민국 전복 운동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생각이 바뀌었다. 네. 제가 다 인정을 하고 반성하고 난 저량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나와야 돼요. 지금 그 당시 친구들, 동지들 전부 다 뭐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네.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 네. 아무튼 그런 게 물론 다른 뭐 재산이나 뭐 사모펀드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즘 뭐 거짓말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국 후보자의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산호맹에 대한 본인의 평가는 거짓말이더라고요. 네. 뭐 당시 운동권 했던 사람들 다 알아요. 예. 산호맹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당관 만들어주려고 네, 또 해명하는 거 이제 옹호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실제로 속마음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뭐 위장전입 논란이라든가 뭐 집 두 채 가지고 있다가 뭐 정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건 어떠세요? 그 부분도 이제 얼마나 해명이 솔직하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게
또 답변을 보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다. 네네. 예를 들어 저도 보니까 아이들이 막 5천만 원 그 투자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또 증여 문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리고 뭐 명의가 뭐 바뀐 거, 또 상호펀드가 보니까 가로등 무슨 신호등 이런 사업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신호등이나 가로등은 국책 사업이잖아요. 광급이잖아요. 광급. 그래서 관에서 하는 거죠. 예, 이게 공직자가 광급 하는 그런 프로젝트 투자를 하는 것이 왜냐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예. 이게 이해관계 충돌이 될 수 있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인사청문회면 많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저희가 자주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 4부에서는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거듭된 억지 주장, 국제법 분야의 원로 모셔가지고 꼼꼼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